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아득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선물로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침묵,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희생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철책과 국경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군대 면회실이라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장 비범하고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린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주말 면회실은 언제나 그리움과 반가움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들과 부모님,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는 연인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는 어린아이들. 시끄럽고 어수선했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등병 이강민은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오직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 김소연이었다. 3개월 만에 재회였다. 강민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난 훈련소에서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너 보니까 다 괜찮아. 두 사람은 다른 커플들처럼 요란하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을 가만히 마주보고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연인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깊고도 단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소연은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는 늘 희미한 슬픔과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때 자신의 발음이 서울 사람들의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를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느리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강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밥은 잘 먹고 있어. 훈련은 할만하고. 그럼 군대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훈련도 재미있어. 동기들도 다들 착하고. 강민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군대 밥은 맛이 없었고 훈련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의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소연은 서울에서의 아르바이트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했고 강민은 군대에서 축구를 한 이야기, 사격 훈련에서 칭찬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 아주 평범하고도 소소한 대화.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평범한 순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들의 그 평화로운 시간을 심술궂은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면회실 한쪽 구석, PX에서 사온 냉동식품을 데워 먹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던 일단의 선임병들이었다. 그들은
가차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의 지루하고 무료한 시선에 아름답지만 어딘가 주눅이 들어 보이는 김소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무리의 중심에는 분대장인 황병장이 있었다. 그는 껄렁한 자세로 앉아 동기들과 시시덕거리며 강민과 소연의 테이블을 향해 턱짓을 했다. 야, 저기 저 신병 이강민이 맞지? 여자친구 한번 예쁘게 생겼네. 근데 어디서 데려왔는지 좀 촌스럽지 않냐? 그러게 말입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꼭 저기 북쪽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선임병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만이 담겨 있었다. 황 병장은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이 무료한 주말 오후를 저 순진해 보이는 커플을 놀려주는 것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다른 2명의 선임병과 함께 강민과 소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기 시작했다. 강민은 그들의 불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제발 저들이 자신들을 그냥 지나쳐 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는 소연의 손을 테이블 밑으로 더욱 꾹 하고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긴장감으로 인해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황 병장의 무리는 그들의 테이블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희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2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 사람의 소중하고도 평화로웠던 재회의 시간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등장으로 이제 막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2 사람의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면회실 구석에서 낄낄거리며 그들을 지켜보던 분대장 황 병장과 그의 무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순찰하는 굶주린 맹수처럼 어슬렁거리며 2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강민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온몸의 신경이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곤두섰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김소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는 손의 힘으로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황 병장과 그의 무리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2 사람의 테이블에 놓인 의자들을 제멋대로 끌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의 그 무례한 행동은 2 사람의 오붓한 공간을 폭력적으로 침범하는 것이었다. 야, 이강민 이병 혼자서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있었던 건가? 우리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너무 서운한데 황 병장이 아주 능글받고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그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분대장님, 어인일이십니까? 그는 최대한 군대의 규율에 맞춰 이 상황을 공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넘기려 애썼다. 하지만 황 병장은 그런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을 휘휘 저었다. 야, 됐어. 여기는 군대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앉아. 우리도 그냥 이등병 나부랭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쁜지 구경 좀 하러 온 거니까. 그는 강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강민의 옆에 앉아 있는 소연에게로 고정했다. 그의 무리들 역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들의 그 노골적이고 불쾌한 시선에 겁을 먹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강민의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을 뿐이었다. 학생 이름이 뭐야? 나이는 몇 살이고? 황 병장이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어허, 이 아가씨가 낯을 많이 가리네. 야, 이강민, 내 여자친구한테 말 좀 하라고 해봐. 오빠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잖아. 그들은 이제 강민을 그의 여자친구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시작했다. 우리 강민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 이 녀석 부대에서는 완전 고문관인데 맨날 어리바리해가지고 선임들한테 욕이나 처먹는 게 일이라고. 이런 애 만나면 피곤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남자친구 군대에 가 있어서 외롭고 힘들지 않아. 우리 같은 멋진 오빠들이랑 같이 놀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안 그래? 그들의 희롱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저급해져 갔다. 강민의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의 두 주먹은 테이블 밑에서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들의 더러운 입을 주먹으로 막아버리고 싶었다. 그에게 김소연은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저 하찮은 인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벌레처럼 취급하며 희롱하고 있었다. 그는 싸울 수 있었다. 아니, 그는 저들을 단 몇 초 만에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눌러야만 했다. 만약 이등병인 자신이 병장인 선임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터였다. 군법에 따라 그는 영창에 가거나 혹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었다. 이 사건은 분명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김소연의 신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터였다. 그녀가 탈북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그녀의 과거, 그 모든 것이 이 부대 안에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동정과 연민의 시선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날카로운 편견과 차별의 시선. 그는 소연이 더 이상 그런 시선 속에서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비밀과 그녀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인내였다. 그는 소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소연아, 제발. 소연 역시 그런 강민의 마음을 읽었는지 고개를 작게 끄덕여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황 병장의 무리들에게는 굴복의 신호로만 보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하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황 병장은 소연의 대답 없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아, 정말 답답하네. 번거리야 오빠가 말을 걸면 대답을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는 소연의 앞에 놓인 음료수 캔을 손가락으로 툭 하고 쳤다. 소연은 그 위협적인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그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은 그녀도 강민도 알지 못했다. 황 병장은 소연의 그 작은 목소리 속에서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히 다른 억양의 차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기분 나쁜 호기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너 말투가 좀 이상하다. 어디 출신이야?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윗동네에서 오셨나?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북쪽 사람으로 몰아가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강민의 눈빛이 마침내 차갑게 변했다. 저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혹시 저기 윗동네에서 오셨나? 황 병장의 그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낄낄거리는 그의 무리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재미있는 놀림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강민과 김소연에게 그 말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는 잔인한 주문과도 같았다. 그 순간 면회실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두 사람의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의 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한 면회실의 풍경 위로 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어느 겨울밤의 풍경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겹쳐졌다. 그곳은 대한민국 강원도가 아니었다. 그곳은 얼어붙은 땅, 북녘의 국경도시였다. 살을 애는 듯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두만강에 얼어붙은 수면 위를 핥고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멀리서 북한군 초소의 경비견들이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죽음의 소리처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0살의 이강민과 18살의 김소연은 강가의 갈대밭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1년 전 강민은 가족과 함께 먼저 탈북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북에 홀로 남겨두고 온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던 소연 때문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데리러 돌아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 지옥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게 그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모든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브로커가 알려준 국경 경비가 가장 허술하다는 도강 지점에서 소연과 함께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소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의 얼굴은 오랜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낡고 얇은 옷은 이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오직 강민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민아, 나
나 무서워.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은 그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꾹 하고 잡았다. 괜찮아. 소연아, 내가 있잖아. 내 손만 꼭 잡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 역시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잠시 후 브로커가 약속한 신호가 왔다. 멀리서 부엉이가 3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라는 신호였다. 가자. 소연아. 두 사람은 갈대밭을 빠져나와 얼어붙은 두만강을 향해 몸을 낮춘 채 달리기 시작했다. 강은 군데군데 살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차갑고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멀리서 북한군 초소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들켰어. 강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소연의 손을 잡고 더욱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오랜 굶주림과 추위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녀의 발이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얼음물 속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아, 얼음장 같은 강물이 그녀의 온몸을 애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다. 강민아.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이제 더 못 가겠어. 그냥 나 버리고 너라도 가. 너라도 살아야지. 그때였다. 강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자신의 등 위로 들쳐 업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소연을 업은 채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소연의 몸무게와 물에 젖은 옷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 자신의 세상 전부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사랑 전부를 그 위태로운 걸음 하나하나에 싣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의 발이 중국 쪽 강둑의 단단한 땅에 닿았다. 그는 그 자리에 소연을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소연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괜찮아. 소연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의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지옥 같았던 두만강의 눈물, 그 기억이 다시 현재의 면회실로 돌아왔다. 강민은 자신의 앞에서 너 혹시 윗동네에서 왔냐며 키득거리고 있는 황 병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신의 세상 전부를 저 하찮은 인간들이 감히 모욕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이등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한 마리의 성난 맹수의 눈빛이었다. 황 병장의 마지막 그 한마디, 혹시 저기 윗동네에서 오셨나? 그것은 25년 전 형에게 버림받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이었다. 그 칼날은 김소연이 지난 5년간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추고 또 지우려 했던 그녀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정확하게 후벼 파고들었다. 소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강민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마치 금방이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쫓기는 짐승처럼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소연의 그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고 자신들의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재미있는 놀잇감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약해 보이는 여자를 탈북자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더욱 신나게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오, 표정 보니까 맞나 본데. 야, 대박인데. 어디 오빠한테 동무라고 한번 해봐. 하하하. 똘마니 중 하나가 텔레비전에서 본 것은 있어서 아주 과장되고 희화화된 북한 사투리를 흉내내며 낄낄거렸다. 아가씨, 남조선은 살만하시오. 우리 같은 남조선 동포들이 내는 세금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황 병장이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탈북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가장 저급하고 폭력적인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들의 잔인한 농담은 이제 그녀의 가장 아픈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야, 너네 동네는 아직도 굶고 산다며. 여기 남조선 음식은 입에 좀 맞냐 하긴 뭘 먹어도 꿀맛이겠지. 안 그래? 너 혹시 간첩 아냐? 우리 강민이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우리 부대 비밀 빼내러 온 거 아니냐고. 으흐흐. 그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소연의 가슴에 박힌 상처를 더욱 깊고 아프게 쑤셔대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오기까지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의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소연의 커다란 눈망울에 마침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강민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아, 우리 그냥 가자. 제발, 그냥 나가자. 응.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이 자신 때문에 이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황 병장 무리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5년 전 그날의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나를 버리고 가라며 울부짖던 소연의 얼굴, 그리고 그런 그녀를 등에 업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며 강을 건너던 자신의 모습.
그는 그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었다. 다시는 이 여자를 아프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겠다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비겁한 방식으로 모욕당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끊어지고 있었다. 2년간 그를 억제해왔던 군인이라는 이성의 족쇄, 소연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폭력을 버리기로 했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소연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그녀를 지키는 것은 그녀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 모든 모욕을 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그녀를 지키는 것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녀의 존엄성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온몸을 던져 막아서는 것이라는 것을. 강민의 눈빛이 다시 황 병장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한 이등병의 두려움이나 인내가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암컷을 지키려는 한 마리 수컷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천천히 풀리고 다시 굳게 쥐어졌다. 그의 호흡이 싸움을 앞둔 파이터처럼 깊고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 병장은 강민의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며느리의 눈물이 이 게임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의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아주 기분 나쁜 손길을 뻗치며 말했다. 울지 마. 아가씨, 이 오빠가 잘해줄게. 저런 어리바리한 촌놈 말고. 그의 손이 소연의 어깨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이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아주 낮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그 한마디, 그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제5장 뜻밖의 증인, 그만해. 이강민의 그 한마디, 그것은 더 이상 선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던 어리바리한 이등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한 마리 맹수의 낮고도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다.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멎었다.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갑자기 돌변한 강민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들은 늘 자신들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순한 양인 줄로만 알았던 이강민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도 위험한 불꽃을 보았다. 하지만 황 병장은 이내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똘마니들과 주변에서 구경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여기서 이등병 나부랭이 하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을 터였다. 뭐야, 이 새끼가 눈가라? 지금 선임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는 가슴을 내밀며 강민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는 강민이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한 번 더 세게 누르면 다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몸으로 김소연을 완전히 가려 보호했다. 그는 주먹을 쥐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자세는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였다. 그것은 싸움을 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단단한 자세였다. 한 번만 더 말합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 같은 날이 서 있었다. 내 여자친구 몸에 송긋 하나라도 더 대거나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짓거리면 그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황 병장님, 상황은 이제 일촉즉발이었다. 분노한 이등병과 자존심이 상한 병장,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이 오고 갈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군복이 아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민간인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민간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날카롭고도 절제된 기운이 풍겨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정보 요원의 그것과도 같아졌다. 그는 면회실 안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의 시선이 위협적으로 서 있는 황 병장과 그를 막아서고 있는 이강민, 그리고 그 뒤에서 울고 있는 김소연의 얼굴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강민과 김소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의 파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 남자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의 조용한 등장은 그 어떤 고함 소리보다도 더 주변의 시선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황 병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의 그 알 수 없는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남자는 황 병장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낮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황 병장,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는 황 병장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황 병장은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이등병 놈이 지금 선임한테 반항을 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남자는 그의 변명을 차갑게 잘랐다.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닐 텐데. 남자는 황 병장의 눈을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는 오직 황 병장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지금 자네가 희롱하고 있던 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나 있나? 네, 저 이강민 이병은 자네가 평생을 군 생활해도 결코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훈장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김소연 양은 자네 같은 인간이 감히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될 이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국민이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저 두 사람이 자네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게다. 그의 그 말, 그것은 황 병장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훈장지옥 자유, 그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지금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는 몸을 바로 하고 이제는 거의 넋이 나간 상태인 황 병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감정이 없는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늘 이 일 나는 못 본 걸로 하지. 하지만 만에 하나 단 한 번이라도 더 이 두 사람의 근처에 나타나거나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는 내가 자네의 남은군 생활을 아주 특별하고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알겠나? 황 병장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공포에 질려 거의 기계적으로 고개를 에미로조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는 이제 끝났다. 자신의 군 생활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방금 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뜻밖의 증인,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단 몇 마디의 말로 완벽하게 정리해버렸다. 김소령이라 불린 남자의 그 서늘한 경고가 끝나자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조롱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자의 당혹감만이 남아있었다. 훈장, 지옥,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그 단어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힘없는 이등병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와 국가적인 비밀을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김소령은 그들의 그런 반응에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민과 김소연에게 다가갔다. 그가 두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에 그 얼음장 같은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하고도 안타까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강민 군, 김소연 양,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황 병장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잘 지냈나? 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부동 자세를 취하고 그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소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자를 만난 자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등병 나부랭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영광급 장교와 아주 잘 아는 사이라니
그리고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무서운 장교가 저토록 따뜻한 눈빛으로 대한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강민과 김소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죄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과는 진심 어린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끔찍한 후폭풍에 대한 비굴한 공포의 표현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과 소연은 그들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저 하찮은 존재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쓸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진짜 은인인 김소령에게 향해 있었다. 김소령은 쩔쩔매는 황병장 무리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부대에 잠시 들렀다가 면회실이 소란스러워서 와 본 것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서 내가 다 미안하군.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자신들이 누리는 이 평화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 그의 말은 황병장 무리를 향한 마지막 일침과도 같았다. 강민이 말했다. 아닙니다. 소령님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령은 그런 강민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이강민 이병 군생활 조금만 더 힘내게.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군복을 입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자네 자신이 가장 잘 알 테니 말이야. 자네는 이 나라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진짜 영웅이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소연 양,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두 사람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아. 그것이 두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애썼던 나 같은 사람들의 유일한 바람이니까. 그는 두 사람에게 격려의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면회실을 떠났다. 그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그 어떤 폭풍보다도 더 강렬했다. 황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김소령이 사라지자마자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은 것처럼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요란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테이블에는 다시 강민과 소연 단둘만이 남았다. 면회실은 다시 원래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만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을 뿐이었다. 방금 전 그들의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헤집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가장 뜻밖의 증인에 의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위로받고 또 인정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과거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련과 편견 앞에서도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방패였다. 두만강의 얼음물 속에서 서로의 천으로 지켜냈던 그들의 사랑은 오늘 이 새로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재련되고 있었다. 김소령이 떠나고 황병장 무리가 꽁지를 빼며 사라진 뒤 면회실에는 다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주변의 다른 군인들과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강민과 김소연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소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강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과거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들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지고 있었다. 강민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자신의 여자를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웠던 주변의 모든 소음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에 집중했다. 면회 종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그 어떤 연인들보다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 대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아주 소박하고도 평범한 약속들이었다. 강민아, 다음 휴가 때는 내가 맛있는 거 정말 많이 해갈게. 그땐 여기서 말고 우리 집에서 밖에서 편하게 보자. 너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줄게. 소연의 그 말 속에는 그가 무사히 다음 휴가를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더 이상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 아닌 평범한 세상 속에서 보통의 연인들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강민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동상 자국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 두만강의 얼음물이 남기고 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였다. 이거 아직도 가끔 아파.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그날의 아픈 기억에 대해 묻고 있었다. 소연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녀의 그 한마디, 그것은 강민이 지난 5년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이유의 전부였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상처가 때때로 그들을 괴롭힐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한 그들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마침내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은 부대의 정문까지 소연을 바래다 주었다. 수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극적인 포옹이나 눈물의 이별 장면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부대의 철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소리 없는 약속을 나누고 있었다. 이 잠시의 이별을 우리가 함께 견뎌내자는 약속, 두만강의 얼음물도, 국경의 철책도 막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이니, 이까짓 군대의 담장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자유 속에서 함께할 그날까지 서로의 존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는 우리만의 약속.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너도 훈련 받다가 다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주 평범한 연인들의 작별 인사. 하지만 그 안에는 생사를 함께 건너온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자신을 태우러 온 버스에 올라탔다. 강민은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어쩌면 몇 가지 조사를 받거나 귀찮은 일들에 휘말리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한 지옥을 건너온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사랑과 그녀의 존엄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이등병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저 의무라고만 생각했던 이 군복의 무게가 오늘따라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연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갈 그녀와의 미래를 자신의 온몸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고 당당했다. 그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한 여자의 영원한 보호자였다. 그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면회 온 여자친구를 희롱하던 선임병들 편을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강민,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히 설레는 감정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위협에 맞서 기꺼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출신이 아닌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의 소중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그 차가운 두만강의 깊이만큼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보다 더 깊고 단단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